2026년 6월 11일 멕시코시티 아스테카 스타디움 10만 명이 가득 찬 그 경기장에서 한국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개막식 무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한국계 싱어송라이터 이재가 불렀습니다. 그 순간 관중석 어딘가에서 한 여자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6월에 멕시코시티는 숨이 막힐 만큼 뜨겁습니다. 아스테카 스타디움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 사람들이 어깨를 맞대고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초록과 흰색 멕시코 유니폼을 입은 남자들이 노래를 부르고 어린아이들은 아버지 어깨 위에 올라타 깃발을 흔들었죠. 저는 그 틈바구니 속에 혼자 서서 손잡이를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도시락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공수한 김 한 봉지와 냉동실에서 꺼내 해동한 떡볶이떡, 그리고 어제 밤새 만든 김밥 6줄. 저와 남편이 운영하는 작은 한식당은 오늘 하루 문을 닫았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월드컵 개막전. 멕시코 대남아프리카 공화국. 2026년 6월 11일. 지하철 창문 너머로 멕시코시티의 거리가 흘러지나갔습니다. 초록 깃발을 손에 든 사람들이 인도마다 넘쳐났고 길가 포장마차에서는 타코 굽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22년 전 이 도시에 처음 내렸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두 손에 낡은 짐 가방 하나, 그리고 가슴속에 막연한 기대 하나. 그때 저는 32살이었고 지금은 54살입니다. 그 사이에 참 많은 것들이 쌓였습니다. 기쁜 것들도, 부끄러운 것들도, 그리고 아직도 말 못한 것들도. 옆에 서 있던 멕시코 할아버지가 저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오늘 멕시코 이길 거야? 스페인어로 물어봤는데 22년을 살았으니 그 정도는 알아듣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아리바 멕시코를 외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따라 웃고 젊은 청년 하나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조용히 얹혀 있었습니다. 딱히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감정. 설레는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한. 오늘 개막식 무대에 한국계 가수가 선다는 소식을 들은 건 사흘 전이었습니다. 이제 한국계 미국인 싱어송라이터, 월드컵 공식 주제가에 한국어 가사를 직접 써넣었다고 했습니다.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 그 한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그 말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오래되고 깊은 어딘가를. 지하철이 속도를 줄이며 역으로 들어서는 순간 함성 소리가 플랫폼 너머에서부터 먼저 밀려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뜨거운 공기와 사람들의 열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죠. 저는 가방끈을 고쳐쥐고 흐름에 몸을 맡겼습니다. 오늘 뭔가가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게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아스테카 스타디움은 상상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처음 이 경기장 이름을 들었을 때는 그냥 큰 축구장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구를 지나 계단을 올라 관중석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열기가 파도처럼 밀려왔고 초록빛 잔디 위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눈이 부실 만큼 환했습니다. 멕시코 국기 색깔인 초록과 흰색, 빨간색이 관중석 곳곳에서 넘실댔고 북소리와 함성이 뒤섞여 경기장 전체가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리를 찾아 앉으면서 저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옆자리에는 10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경기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어찌나 순수하던지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에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들이 그저 신기하고 좋았던 시절. 멕시코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이 나라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토마토 하나 사는데도 손짓 발짓을 다 동원해야 했고 집주인 할머니가 뭐라고 하면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버텼습니다. 버티다 보니 말이 들렸고 말이 들리니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 도시가 낯설지 않게 됐습니다. 낯설지 않다는 게 꼭 편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개막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옆자리 아이 아버지가 저를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일본. 늘 듣는 질문입니다. 22년째 멕시코에 살면서 처음 만나는 사람마다 한 번씩은 받는 질문이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이요. 남자가 눈을 조금 크게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K-팝. 우리 딸이 엄청 좋아하는데. 그렇게 대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면 K-팝 아니면 삼성,
아니면 드라마, 그 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게 서운하냐고 물으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서운하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허전한 느낌. 22년을 살았는데 여전히 나는 K-팝의 나라에서 온 사람으로 소개된다는 것. 그게 가끔은 제 자신이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기분을 만들어냅니다. 무대 쪽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개막식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기장 조명이 조금씩 바뀌고 스피커에서 낮은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관중들의 웅성거림이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조용한 긴장감이 경기장을 채웠습니다. 저는 도시락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2년 동안 이 땅에서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했는데 오늘 저 무대 위에서 한국어로 그 말을 누군가 노래한다고 합니다.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걸까요? 아직 노래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목이 조금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개막식이 시작되기 전 경기장 대형 화면에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8개국 선수들의 얼굴이 차례로 등장했고 각 나라의 언어로 짧은 문장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관중들은 자기 나라 선수가 나올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한국 선수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나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겨우 2, 3초짜리 장면이었는데 괜히 목덜미가 뜨거워졌습니다. 옆에 앉은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은 어느 나라야? 아버지가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그 한마디를 들으며 저는 시선을 무대 쪽으로 돌렸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가슴 안쪽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한국. 22년 동안 그 단어를 이 나라 사람들 입에서 들을 때마다 느끼는 감각이 있습니다. 반가운 반, 그리고 정확히 뭐라고 부르기 어려운 감정 반. 마치 오래전 헤어진 사람 이름을 우연히 남의 입에서 듣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는 멕시코시티 남쪽 코요아칸 근처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합니다. 남편 민철 씨와 둘이서 꾸려가는 가게인데 테이블이 6개짜리 아담한 곳입니다. 주손님은 이 근방에 사는 한인 교민들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멕시코 젊은이들입니다. 메뉴는 된장찌개, 불고기, 김치볶음밥. 거기에 남편이 고집스럽게 지키는 수제 깍두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처음 이 가게를 열었을 때가 2008년이었습니다. 멕시코시티에 온 지 4년째 되던 해였죠. 처음 2년은 남편이 다니던 의류 수출 회사에서 통역 일을 도우며 버텼고 그 다음 2년은 남의 식당에서 주방 보조를 했습니다. 손이 트고 발이 부르텄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어디서든 처음은 다 그런 거라고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가게를 연 첫 해 손님이 하루에 3명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재료비도 안 나오는 날이 연속으로 이어질 때 남편은 저녁마다 주방 바닥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보태면 더 무거워질 것 같아서 그렇게 버틴 지 18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이면 테이블이 꽉 차고 주말에는 예약을 안 하면 기다려야 하는 가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가게가 잘 될수록 마음 한쪽에 자리 잡은 어떤 허기 같은 것은 쉽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가 부족한 건지, 뭘 더 원하는 건지 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무대 위에 스태프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한번 크게 출렁이더니 경기장 전체가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관중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도시락 가방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스피커에서 낮고 묵직한 첫 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음이 울리는 순간 경기장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대 중앙으로 한 줄기 빛이 쏟아졌습니다. 그 빛 안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였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쥔 손은 흔들리지 않았고 고개를 든 자세는 단단했습니다. 화면에 그 얼굴이 클로즈업되는 순간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이제 한국계 미국인 싱어송라이터. 사흘 전 기사에서 사진으로만 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멕시코 관중들은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아직 이름이 낯선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첫 소절이 흘러나오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경기장 크기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그 공간을 가득 채우는 목소리였습니다. 10만 명의 함성을 한 사람의 노래가 조용히 눌러버리는 장면이란 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곡이 진행되면서 여러 아티스트들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전설적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의 목소리가 더해지자 관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그 웅장함에 압도되어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제의 목소리가 다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또 넘어져도 난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제대로 인식하기까지 반 박자쯤 걸렸습니다. 10만 명이 가득 찬 아스테카 스타디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월드컵 개막식 무대 위에서 한국어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쓰는 말, 남편과 싸울 때 쓰는 말, 가끔 혼자 울 때 속으로 삼키는 말. 그 말이 지금 이 거대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일어나. 그 구절이 끝나는 순간 저는 뭔가가 터지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 어딘가에 오래 눌러두었던 것이 아주 작은 충격 하나에 균열이 생기듯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갑자기 예고도 없이 손등으로 눈 밑을 짚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한 방울이 떨어지고 나서야 내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축구 개막식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 틈에서 왜 우는 건지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 두 줄이 그 짧은 한국어 가사가 22년치의 무언가를 한꺼번에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옆에 앉은 아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무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조용한 시선이 오히려 더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노래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제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무대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왜 우는지는 아직 몰랐지만 이 노래가 끝나기 전에 그 이유를 알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은 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개막식 막이 내려갔습니다. 경기장은 다시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수 입장을 알리는 음악이 울려 퍼지고 멕시코 유니폼을 입은 관중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옆에 앉은 아이도 아버지 손을 잡고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세상은 다시 축구로 돌아갔습니다. 저만 빼고. 저는 자리에 앉은 채로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닦인 자리가 살짝 얼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아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민망함이 올라왔습니다. 54살 먹은 아줌마가 개막식 노래 한 소절에 울다니. 그것도 혼자서. 하지만 자꾸 그 구절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 단순한 가사였습니다. 대단한 철학이 담긴 것도 아니고 특별히 복잡한 문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깊이 박혔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지쳐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애써 외면하고 있던 감정이 불쑥 고개를 들이민 것 같았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 이유 없이 피곤한 날이 많았습니다. 가게는 잘 되고 남편과 크게 싸우는 일도 없고 건강도 나쁘지 않은데 그냥 가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시작할 이유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번아웃인지 아니면 그냥 나이 탓인지 아니면 이 도시에서 오래 살다 보면 누구나 겪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습니다. 멕시코에서 22년을 버텨온 사람이 이런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선수들이 입장하는 동안 저는 도시락 가방을 열었습니다. 김밥 하나를 꺼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참기름 향이 났습니다. 이상하게 그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면서 눈물샘을 다시 건드렸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들어 경기장 잔디를 바라봤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이미 한 번 울었으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여기서 행복한가? 이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른 건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늦은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정리를 할 때, 혹은 한국에 계신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끊고 나서 그 질문이 소리 없이 다가오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재빨리 다른 생각으로 덮어버렸습니다. 행복이니 불행이니 따질 여유가 어디 있냐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쁜데. 하지만 오늘은 그 질문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의 목소리가, 그 짧은 한국어 가사가 뭔가를 건드려 놓은 것 같았습니다. 덮어두었던 것들이 조금씩 표면으로 올라오는 느낌. 휘슬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관중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김밥을 손에 쥔 채로 잔디 위를 바라봤습니다. 선수들이 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렇게 무언가를 향해 달렸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달리는 걸 멈췄을까요? 그 질문이 경기가 시작된 뒤로도 한참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15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멕시코가 코너킥을 얻어냈고 경기장이 들썩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공이 올라가고 헤더가 빗나가고 관중들이 아쉬운 탄성을 내뱉는 순간 옆에 앉은 아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제 왼쪽 너머에서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아이고, 아깝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자리 건너에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아 보였습니다. 60살 언저리?
얼굴에 세월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가 이 도시에서 오래 산 사람의 것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분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두 사람 다 동시에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한국 분이세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반가워라. 여기서 한국 사람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이름은 최영숙 씨였습니다. 멕시코시티에 온 지 31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저보다 9년 더 오래된 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진작 한국으로 돌아갔고 지금은 혼자서 봉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녀는 둘인데 둘 다 미국에 있다고 그 말을 할 때 잠깐 웃음이 흔들렸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우리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동네에 사느냐, 가게는 뭘 하느냐, 이쪽 한인 모임은 나가느냐. 처음 만난 사람인데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에서 오래 산 한국 사람끼리는 묘하게 통하는 게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 설명하지 않아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들. 경기 중반쯤 됐을 때 영숙 씨가 문득 말했습니다. 아까 개막식에서 우셨죠?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 그게 보였나요? 저도 울었는걸요. 뭐. 그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잔디를 바라보며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한국말이 저렇게 크게 울려 퍼지는 걸 여기서 들을 줄은 몰랐어요. 31년 동안 이 나라에서 살면서 그런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정확히 제가 느낀 것과 같았으니까요. 설명할 수 없었던 감정에 비로소 말이 붙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영숙 씨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여기 오래 사셨으면 이민 처음 오셨을 때 이야기 있으시죠? 저는 가끔 그 시절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 말에 저는 오래 닫아두었던 문 하나가 삐걱거리며 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 꺼내지 않으려고 했던 기억들이 저 안쪽에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가 드디어 골을 터뜨렸습니다.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 서로를 껴안았고 아이는 아버지 목에 매달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숙 씨도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저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경기장 밖, 22년 전 처음 이 도시에 내렸던 그날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프타임이 됐습니다. 경기장 열기는 식을 줄 몰랐지만 선수들이 라커룸으로 들어가자 관중들은 잠시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먹을 것을 꺼내고 화장실을 가고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경기장을 채웠습니다. 저는 도시락 가방을 열어 영숙 씨에게 김밥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오늘 아침에 만든 거예요. 영숙 씨는 사양하는 척하다가 이내 받아들었습니다. 한 입 빼어 무는 순간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어머, 맛있다. 참기름을 얼마나 넣은 거예요? 넉넉하게 넣어야 제맛이죠. 우리는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에서 오래 산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영숙 씨였습니다. 저는 1995년에 왔어요. 남편이 봉제 사업한다고 먼저 들어와 있었거든요. 저는 애 둘 데리고 나중에 따라왔죠. 큰애가 그때 7살이었고 작은애가 4살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스페인어를 하나도 못하니까 애들 학교 보내는 것도 큰일이었어요. 입학 서류 내러 갔다가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그냥 웃고 나왔죠. 집에 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이야기 같아서 저도 그랬어요. 시장에서 토마토 사면서 울었습니다. 값을 깎으려고 했는데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바가지 쓰고 나왔거든요. 영숙 씨가 깔깔 웃었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이제는 웃음거리가 됐다는 게 그것 자체가 세월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영숙 씨가 웃음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민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간다니까 따라온 거지. 제 의지로 선택한 삶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어요. 내가 왜 여기 있나 싶은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저는 김밥을 씹다가 멈췄습니다. 그 말이 예상보다 깊이 꽂혔습니다. 저는 반대였어요. 제가 오고 싶었거든요. 남편한테 먼저 제안한 것도 저였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내가 원한 게 맞나 싶은 날이 생기더라고요. 영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나 따라온 사람이나 결국 비슷한 데서 막히더라고요. 결국 여기가 내 자리가 맞나 하는 질문 앞에서 그 말이 경기장 소음 속에서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2년 동안 그 질문을 피해왔는데 오늘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그게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영숙 씨는 지금 어떠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지금은요. 여기가 제 자리인 것 같아요. 오래 걸렸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후반전 시작을 알리는 방송이 울렸습니다. 관중들이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는 빈 김밥 포이를 접으며 저를 보고 빙긋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받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그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언제쯤 그 말을 할 수 있게 될까요?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경기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22년 전 처음 이 도시에 발을 디뎠던 그 순간으로 후반전이 시작되면서 경기장은 다시 달아올랐습니다. 멕시코 선수가 드리블로 수비 2명을 제치는 순간 관중 전체가 숨을 참았습니다. 슛이 빗나가자 일제히 탄식이 터졌고 그 소리가 파도처럼 경기장을 휩쓸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경기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경기를 보면서도 말을 이어갔습니다. 조용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마치 오래전 일을 정리하듯. 처음 5년은 진짜 힘들었어요. 남편이 사업 때문에 늘 바깥에 있었고 저는 애들이랑 집에만 있었거든요. 스페인어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루 종일 한국에서 가져온 비디오 테이프만 틀었어요. 그게 낙이었죠. 저는 드라마 테이프를 12번 돌려봤어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영숙 씨가 손뼉을 쳤습니다. 맞아요. 맞아. 저도 그랬어요. 대사를 다 외울 때까지 봤죠.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시절의 고단함이 이제는 공통의 언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요. 영숙 씨가 경기장 잔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힘들었던 기억인데 지금 떠올리면 막 밉지가 않아요. 그때 제가 얼마나 애썼는지가 보이거든요. 말 한마디 못하면서도 애들 학교 보내고 밥 해먹이고 버텼잖아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대단하다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욱신거렸습니다. 대단하다, 내가. 그 말을 저 자신에게 해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가게가 힘들 때도, 말이 안 통해 억울할 때도, 명절에 혼자 제 사상 차릴 때도 한 번도 스스로에게 그 말을 건네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경기장 쪽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멕시코가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서로를 끌어안고 낯선 사람끼리 손을 맞잡았습니다. 옆에 앉은 아이 아버지가 저를 보며 엄지를 치켜 올렸습니다. 저도 웃으며 엄지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국적도 언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감정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영숙 씨가 말한 거구나 싶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인 것 같다는 말. 흥분이 가라앉자 영숙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수희 씨는 한국 자주 가요? 3년에 한 번 정도요.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가고 싶은데 가게 비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가면 좋은데 이제는 한국에 있으면 여기가 그립고 여기 있으면 한국이 그리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감각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어느 쪽에 있어도 한쪽이 비어있는 느낌. 이민자라는 삶이 만들어내는 고유한 허기 같은 것. 그래도 말이에요. 영숙 씨가 경기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있잖아요. 이 큰 경기장에서 한국말 노래가 울려 퍼지고 한국 사람끼리 김밥 나눠 먹고 이런 날이 있으니까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경기장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경기 중간 짧게 삽입되는 곡이었는데 DNA의 일부였습니다. 이제의 목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또 넘어져도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가슴 한쪽이 다시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까와 달랐습니다. 아까는 무너지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뭔가가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순희 씨, 처음 여기 왔을 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듣고 싶어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래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04년이었어요. 그때 저는 32살이었습니다. 2004년이었어요. 그때 저는 32살이었습니다. 말을 꺼내고 나서 잠깐 멈췄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와서였습니다. 영숙 씨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남편이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의류 무역 일로. 저는 한국에서 1년을 혼자 기다리다가 더 기다리기 싫어서 제가 오겠다고 했습니다. 무작정. 영숙 씨가 빙긋 웃었습니다. 용감하네요. 용감한 게 아니라 무모한 거였죠. 저는 피식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면서도 실감이 안 났어요. 멕시코시티 공항에 내렸는데 공기 냄새부터 달랐습니다.
뭔가 흙냄새 같은 게 섞인 낯선 냄새. 남편이 마중 나와 있었는데 반갑기보다 무서웠어요. 아, 이제 진짜 여기서 사는 거구나 싶어서 그 시절 기억이 생각보다 선명하게 올라왔습니다. 냄새, 소리, 공기의 질감까지. 처음 살던 집이 작은 아파트였어요. 남편 혼자 살던 곳이라 살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냄비 하나, 프라이팬 하나, 침대는 있었는데 이불이 없어서 첫날 밤에 남편 점퍼를 덮고 잤습니다. 영숙 씨가 작게 탄식을 냈습니다. 그날 밤에 많이 울었어요. 소리 죽이고. 남편 들을까봐. 내가 왜 여기 왔나? 한국에 있었으면 지금쯤 따뜻한 이불 덮고 자고 있을 텐데.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말하다 보니 목이 조금 조여들었습니다. 22년 전 일인데 지금도 그날 밤의 냉기가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데 너무 눈부셨어요. 멕시코 햇살이 한국이랑 달라요. 더 직접적이고 더 뜨겁죠. 그 햇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만 버텨보자. 딱 그것만. 영숙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하루가 모여서 22년이 됐군요. 그 말이 짧고 단순했는데 왜인지 눈물샘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얼른 경기장 잔디를 바라봤습니다. 네, 그렇게 됐네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기장의 소음이 오히려 이 조용한 대화를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예요?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가게 열고 세 번째예요. 2010년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단골 손님이었던 교민 가족이 갑자기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교민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한 달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남편은 폐업을 고려하자고 했습니다. 조용하고 담담한 목소리였는데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흥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많이 생각한 사람의 목소리였으니까요. 그때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이제 와서 접을 수 없다고. 다시 한국 가서 뭘 하느냐고. 남편분은요? 따라와 줬죠. 말없이. 저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남편 민철 씨가 그날 이후 한 번도 폐업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말 대신 그렇게 했습니다. 고마운 사람이네요, 남편분.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알면서도 잘못 표현하죠.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기장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멕시코가 두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2대0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로를 끌어안았고 낯선 사람끼리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옆에 앉은 아이가 아버지 목에 매달려 소리를 질렀고 아버지는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빙글 돌렸습니다. 저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영숙 씨도 손을 높이 들어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어느새 오래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함성이 조금 가라앉자 심판 휘슬이 길게 울렸습니다. 경기 종료였습니다. 멕시코의 개막전 승리. 경기장 전체가 축제로 변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음악이 쏟아졌고 선수들이 잔디 위를 달리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사이로 다시 한번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의 목소리였습니다.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 개막식 때와 똑같은 구절이었는데 지금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아까는 그 말이 저를 무너뜨렸다면 지금은 뭔가를 세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순희 씨, 오늘 이야기 아직 다 못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아직 하지 못한 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것들을 꺼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도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여운이 경기장을 가득 채운 채 관중들은 노래를 부르고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멕시코 국가가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자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불렀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마음 한쪽을 더 쓸쓸하게 건드렸습니다. 영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2010년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됐어요? 저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그해 겨울을 버티고 나서 이듬해 봄에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영숙 씨의 표정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갑자기.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저는 그때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고 있었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려서 국자를 놓쳤습니다. 뜨거운 육수가 발등에 튀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한참 서 있었어요. 그 장면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주방 바닥에 튄 누런 육수,
오빠의 목소리, 그리고 갑자기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던 그 고요함. 바로 한국 갈 수 있었어요? 못 갔습니다. 그 두 글자를 내뱉는 순간 입 안이 씁쓸해졌습니다. 22년 동안 이 감정을 얼마나 많이 삼켰는지 몰랐습니다. 가게를 비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직원이 없었거든요. 남편 혼자 감당이 안 됐습니다. 오빠한테 일단 내가 지금 못 간다고, 미안하다고 했더니 오빠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어찌나 무겁던지. 영숙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만히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온기가 예상보다 따뜻했습니다. 3개월 후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서 병원에서 어머니 얼굴을 보는데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주름이 늘었고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았더니 어머니가 저를 한참 보시다가 그러셨어요. 목이 조여들었습니다. 저는 잠깐 숨을 고른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고생이 많지, 우리 딸. 그게 전부였습니다. 왜 이제 왔냐는 말도, 많이 보고 싶었다는 말도 없이 그냥 고생이 많지, 우리 딸. 그 한마디에 저는 어머니 손을 잡은 채로 엉엉 울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어른이 돼서 처음 그렇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후회했어요. 여기 온 걸. 말하고 나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22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후회해요? 영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기장 소음이 멀리서 웅웅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조명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솔직히 모르겠다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오기 직전에 또 다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어머니가 멕시코에 처음으로 놀러 오셨을 때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신 어머니가 주방을 둘러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잘 차려놨네, 우리 딸.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도.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정직한 거예요. 저도 31년 동안 그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했으니까요. 경기장 조명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퇴장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통로 쪽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몸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꺼낸 말들이 아직 가슴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여기 온 걸 후회했다고 그 말을 처음으로 소리내어 했는데 이상하게 홀가분하기보다는 더 무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꺼내지 못한 것이 더 남아있다는 신호처럼 경기장을 빠져나오는 인파 속에서 영숙 씨와 저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출구 쪽으로 향하는 통문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어깨가 부딪히고 발이 엉키는 와중에도 멕시코 팬들은 여전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승리의 열기가 아직 식지 않은 채로 거리까지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면서도 머릿속은 방금 꺼낸 말들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여기 온 걸 후회했다고. 그 말이 자꾸 되돌아왔습니다. 통로 끝에서 빠져나오자 경기장 밖 광장이 펼쳐졌습니다. 6월 저녁에 멕시코시티 하늘은 짙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노점상들이 줄지어 늘어서서 타코와 옥수수를 팔고 있었고 아이들은 국기를 흔들며 뛰어다녔습니다. 영숙 씨가 벤치 하나를 발견하고 저를 이끌었습니다. 잠깐 앉았다 가요. 인파가 좀 빠지면 지하철 타기 편하니까.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도시락 가방을 올려놓고 광장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노래하고 서로를 껴안는 풍경이 지금 제 마음과 너무 달라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희 씨, 영숙 씨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까 후회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머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가방끈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말을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아이 얘기예요. 짧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주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를 못 가졌어요. 저희가. 말하고 나서 입술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오늘이 몇 번째인지도 모를 만큼 오래됐습니다. 멕시코 친구들한테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고 한국 친구들한테도 제대로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그리고 남편이랑 둘이서만 안고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여기 와서 3년 차부터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병원을 다녔습니다. 멕시코 병원, 한국 병원. 2년을 다녔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남편과 나란히 앉아 있던 시간들, 결과지를 받아드는 순간마다 조용해지던 남편의 표정, 그리고 밤마다 혼자 욕실에 들어가 수돗물을 틀어놓고 울던 저.
그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영숙 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주변 교민들이 아이 얘기를 꺼낼 때요. 애가 몇 살이냐, 학교는 잘 다니냐, 한국말은 가르치느냐. 모임에 나갈 때마다 그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매번 웃으면서 저희는 둘이 사는 게 편하다고, 아이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목에 걸렸는지. 영숙 씨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말 못하고 웃어야 하는 게 제일 무거운 짐이죠.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엔 참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참는 것도 이제 지쳤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한국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가족들 가까이에 있었으면, 어머니 곁에 있었으면, 그 힘든 시간을 혼자 안고 있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기 온 게 잘한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다시 올라와요. 아직도. 말을 끝내고 나서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주황빛이 조금씩 보랏빛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멕시코시티의 저녁은 늘 이렇게 색이 여러 번 바뀌면서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오늘 두 번째였습니다. 아까 개막식에서 흘린 눈물이 한국어 노래 때문이었다면 지금 이 눈물은 22년 동안 혼자 안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옆에 앉아서 같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위로보다 깊었습니다. 광장의 소음이 멀리서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따라 아주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광장의 노점상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고 경기장 주변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둘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나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망하기도 했고 방금 꺼낸 이야기들이 아직 가슴 위에서 무겁게 내려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이렇게까지 털어놓은 게 맞는 건지, 집에 가는 길에 후회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숙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시간이 있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간 게 2015년이에요. 사업이 잘 안 됐고 본인은 더 이상 여기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한테는 같이 가자고 했어요. 안 가셨어요? 못 갔어요. 제가 여기서 시작한 공장을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20년을 일군 건데. 그래서 남편 혼자 보냈어요. 영숙 씨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을지 저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1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혼자 공장 돌리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애들은 미국에 있고, 남편은 한국에 있고, 저만 여기 남아 있으니까. 어느 날 밤에는 공장 불 끄고 나오는데 갑자기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문 앞에 주저앉아서 1시간을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위해 여기 있나. 남편도 없고 애들도 없고 한국도 아닌 이 땅에서 혼자 공장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말이 공기 속으로 천천히 퍼졌습니다. 저는 그 물음의 무게를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나와 다른 이야기인데 어딘가 깊은 곳에서 똑같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뭘 위해 여기 있나. 저도 그 질문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아이를 포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였을 때, 명절 아침에 혼자 가게 주방에서 떡국을 끓일 때, 그때마다 그 질문이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번 그 질문을 바쁨으로 덮었습니다. 생각할 틈이 없으면 질문도 없으니까요. 지금은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영숙 씨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금은 그 질문에 예전만큼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가끔 아직도 와요. 특히 혼자인 날에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솔직함이 고마웠습니다. 다 괜찮아졌다고, 다 이겨냈다고 말하지 않아서. 저는 오늘 이전까지는 이 이야기를 제대로 꺼낸 적이 없었어요. 남편한테도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한테도요? 영숙 씨가 살짝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민철 씨가 눈치는 채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둘 다 꺼내지 않는 거예요. 꺼내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인지, 아니면 서로가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게 더 편해서인지, 말하면서 스스로도 처음 인식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22년을 같이 살면서 정작 제일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광장 한쪽에서 어떤 남자가 기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 민요였습니다. 느리고 낮은 선율이 저녁 공기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이제의 한국어 가사가 저를 흔들었던 게 어쩌면 이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
그 말이 감동적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넘어진 채로 있었는지를 그 노래가 조용히 알려줬기 때문인지도. 눈을 뜨자 영숙 씨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따뜻했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순희 씨, 오늘 많이 꺼냈네요. 네,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많이 쌓여 있었는지. 기타 소리가 계속 흘렀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도시락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안에는 아직 김밥 2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금 이 순간 집에 가서 민철 씨 얼굴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어떤 말인지는 몰랐지만 오늘 꺼낸 것들을 그 사람 앞에서도 한번 꺼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섭기도 하고 동시에 해야 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영숙 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야겠다. 너무 오래 앉아 있었네요.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몸을 세우는데 다리가 조금 저렸습니다.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광장은 아까보다 훨씬 한산해져 있었고 노점상 몇 개만 불을 밝힌 채 남아 있었습니다. 기타를 치던 남자도 어느새 자리를 떴습니다. 영숙 씨가 가방을 어깨에 걸치며 저를 봤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이런 얘기 나눌 사람이 생긴 게 오랜만이라. 저도요. 제가 더 고맙죠. 우리는 잠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사이에 꺼낸 이야기들이 몇 년치 관계 불량 같았습니다. 영숙 씨가 핸폰을 꺼내 번호를 물었습니다. 저는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분이 문자를 보내줄 테니 저장하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영숙. 저는 그 이름을 저장하면서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가게 언제 한번 갈게요. 김밥 맛있었어요. 오세요. 된장찌개도 자신 있습니다. 영숙 씨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분의 뒷모습이 광장 불빛 속으로 멀어졌습니다. 작은 체구가 어둠 속에서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깐 더 서 있었습니다. 혼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경기장 안에서 느꼈던 그 쓸쓸함과는 달랐습니다. 뭔가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가슴속에 오래 고여있던 것들을 일부 꺼내놓고 나니 빈자리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 빈자리로 바람이 통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핸폰을 꺼냈습니다. 민철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가고 남편이 받았습니다. 끝났어. 경기 어땠어? 멕시코 이겼어. 2대 0점. 잘 됐네. 밥은? 김밥 먹었어. 남은 거 있으니까 당신 것도 있어. 그래, 빨리 와. 짧은 통화였습니다. 늘 하는 방식의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늘 집에 가면 뭔가를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까 벤치에서 영숙 씨한테 꺼낸 이야기들을 민철 씨한테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22년을 같이 살았는데 꺼내지 못했던 말을 오늘 꺼낼 수 있을지, 남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괜히 꺼냈다가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건 아닌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한켠에서 다른 감정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재의 노래를 들으면서 흘린 눈물, 영숙 씨 앞에서 처음 꺼낸 이야기들, 그리고 벤치에 앉아 올려다본 멕시코시티의 하늘, 그 모든 것들이 저한테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덮어두는 게 더 이상 답이 아니라고. 지하철역 입구가 보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저는 핸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민철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게. 오늘 집에서 얘기 좀 하자. 중요한 거 아닌데 중요한 거야. 보내고 나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세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 글자가 어찌나 든든하던지 저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눈이 다시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뜨거운 채로 걸었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플랫폼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22년 동안 넘어지면서도 일어났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일어나는 방법이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오늘 이 하루가 저한테 준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된장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민철 씨가 찌개를 끓여놓은 거였습니다. 신발을 벗으면서 주방을 들여다보니 남편이 냄비 뚜껑을 열어 국물을 한번 떠서 맛을 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요리를 하는 일이 거의 없는 사람인데 언제 끓인 거야? 문자 받고 나서 뭔가 얘기할 게 있다니까 밥은 따뜻하게 먹어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아
얼른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옆에 서서 냄비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두부가 좀 크게 잘려 있었고 호박이 익어 흐물흐물해져 있었습니다. 예쁘지는 않았지만 냄새는 좋았습니다. 맛있겠다. 맛은 모르겠어. 그냥 끓인 거야. 우리는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 찌개 끓는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22년 동안 들어온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소리들이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더 선명하게, 더 가깝게. 밥을 반쯤 먹었을 때 남편이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잠깐 멍하니 찌개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개막식에서 한국 가수가 나왔어. 이제라고. 월드컵 주제가를 불렀는데 한국어 가사가 있었어. 그래.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 그 구절인데 그걸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몰랐어. 처음엔. 근데 오늘 경기장에서 영숙 씨라고 여기 31년 된 교민분을 만났거든. 그분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알겠더라고. 내가 오랫동안 많은 걸 혼자 안고 있었다는 거.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말을 듣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바로 못 갔던 것. 그 죄책감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 아이 문제로 혼자 울었던 밤들. 한국 사람들 모임에서 웃으며 넘겼던 말들. 그리고 가끔씩 여기 온 걸 후회했다는 것까지. 말하면서 목이 여러 번 조여들었습니다. 중간에 말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 말하고 나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 알면서도 물어보지 못했어. 나도 비슷하게 힘들었거든. 내가 힘들다는 걸 알면 내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 말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알더라도 그냥 넘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면서 못 물어봤다는 말이 모르는 것보다 오히려 더 가슴에 박혔습니다. 바보같이.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잠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2년을 같이 살았는데 지금 이 순간이 어떤 면에서는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마주보는 게. 남편이 찌개 냄비를 제 쪽으로 더 밀어주었습니다. 더 먹어. 식겠다. 저는 웃으면서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이 좋았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몸 안쪽까지 데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우리는 설거지를 같이 했습니다. 남편이 씻고 저는 헹궜습니다. 늘 하던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단순한 동작들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오늘따라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설거지가 끝나고 남편이 행주로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노래 들을 수 있어? 응. 이제 노래. 한국어 나오는 거. 저는 핸드폰을 꺼내 찾았습니다. DNA.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방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핸드폰 스피커에서 나오는 월드컵 주제가를 들었습니다. 이제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 남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아침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와 지금 같은 노래인데 다르게 들렸습니다. 아침엔 그 말이 저를 무너뜨렸고 지금은 무언가를 단단하게 세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꺼내지 않았던 것들을 꺼냈기 때문에, 혼자 안고 있던 것들을 나눴기 때문에. 노래가 끝났습니다. 주방에 잠깐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좋은 노래네.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늘 하루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반. 멕시코시티의 아침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거리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나와 주방으로 갔습니다. 가스불을 켜고 물을 올렸습니다. 커피를 내리면서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6월의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들어왔습니다. 민철 씨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거리가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멕시코시티의 아침은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음엔 어둡다가 지붕 위로 주황빛이 번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갑자기 환해집니다. 22년 동안 봐온 풍경인데 오늘은 처음 보는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스테카 스타디움, 10만 명의 함성, 그리고 그 안에서 울려 퍼지던 한국어.
영숙 씨와 나눈 이야기들, 벤치에 앉아 올려다본 주황빛 하늘, 그리고 집에 돌아와 민철 씨 앞에서 처음으로 꺼낸 말들, 생각하면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제 하루가 꽤 많은 것들을 바꿔놓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바꿨다기보다는 원래 있던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민이라는 게 참 이상한 삶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두고 낯선 땅에 뿌리를 내리는 일.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계절의 냄새도 다릅니다. 처음엔 그 다름이 두렵고 그 다음엔 버겁고 그러다 어느 순간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졌다고 해서 완전히 내 것이 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남의 것도 아닌 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22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넘어진 적도 많았습니다. 말이 안 통해 억울했던 날, 어머니 곁에 있지 못했던 밤,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던 시간들, 폐업을 고민하던 겨울, 그때마다 일어났습니다. 대단한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쓰러진 채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어제 이재의 노래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일어나는 게 혼자만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일어나는 것. 그게 더 단단한 방법이라는 것. 주방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철 씨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잠옷바람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응. 커피 줄까? 줘. 남편이 제 옆에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내렸습니다.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가 이제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소리,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어디선가 라디오 소리. 멕시코시티가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가게 몇 시에 열어? 11시. 그럼 좀 이따 시장 같이 갈까? 깍두기 재료 떨어졌어.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아침의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평범함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과 이 도시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 어제와 똑같은 풍경인데 오늘은 조금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응, 같이 가자.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지붕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시티의 햇살.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 그 다음날 아침 낯선 아파트 창문으로 들어오던 그 눈부신 빛. 그때 저는 오늘 하루만 버텨보자고 했습니다. 그 하루가 모여 22년이 됐습니다. 어제 이재가 불렀던 그 구절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 맞습니다. 또 넘어질 것입니다. 이민자의 삶이 갑자기 쉬워지는 건 아니니까요. 어머니가 언젠가 더 편찮아지실 수도 있고, 가게가 다시 힘들어질 수도 있고, 혼자라는 느낌이 또 밀려오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일어나는 방법을. 옆에 앉은 민철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옆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22년을 같이 버텨온 사람. 말이 없어도 새벽에 된장찌개를 끓여놓는 사람. 저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멕시코시티의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주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22년 전 그 아침처럼 눈이 부시게. 오늘 이야기는 2026년 6월 11일 멕시코시티 아스테카 스타디움에서 실제로 열린 FIFA 북중미 월드컵 개막식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무대 위에 한국계 미국인 싱어송라이터 이재가 섰습니다. 아카데미상과 그래미상을 받은 뮤지션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월드컵 개막식 공식 주제가 DNA를 불렀고 그 노래 안에 한국어 가사를 직접 써넣었습니다.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 10만 명이 가득 찬 경기장에서 한국어가 울려 퍼지던 그 순간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접하면서 문득 궁금했습니다. 그 자리에 멕시코 교민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낯선 땅에서 오래 버텨온 사람이 그 한국어를 들었다면 무엇이 흔들렸을까? 박순이라는 인물은 제가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겪은 것들, 말이 안 통해 억울했던 날들, 어머니 곁에 달려가지 못했던 밤들, 아이를 갖지 못한 채 웃으며 넘겨야 했던 모임들, 그리고 22년을 함께 버텨온 남편과 나누지 못했던 말들, 이런 감정들은 멕시코뿐 아니라 세계, 어딘가에서 오늘도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교민분들이 실제로 안고 있는 것들일 겁니다. 이민은 대단한 결심으로 시작되지만 그 이후의 삶은 대단하지 않은 날들의 연속입니다. 그 평범하고 고단한 날들을 버텨온 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분들께